자식들이 제 뺨을 때리고 저를 정신병원에 가두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40년 지기 변호사와 함께 아이들에게 물려주려 했던 100억 원의 유산을 전부 사회에 환원해 버렸습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나쁜 엄마였을까요? 이 이야기는 1년 전 매일 밤 찾아오던 그 비밀스러운 30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서윤, 올해 65입니다. 제게는 매일 밤 정확히 11시가 되면 시작되는 아주 특별한 의식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물론이고 세상 누구도 모르는 저와 남편만의 비밀이죠. 밤 10시 50분. 저는 따뜻한 녹차 2잔을 들고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창가 흔들 의자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남편. 제 사랑하는 김진우 씨의 곁으로요. 남편은 제가 들어온 것도 녹차 향이 방 안에 퍼지는 것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대부분의 시간을 저렇게 초점 없는 눈으로 먼 곳을 응시하며 보내거든요. 처음에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이제는 그저 묵묵히 남편의 어깨를 쓸어내릴 뿐입니다. 여보, 곧 시간 다 됐어요. 제 목소리를 듣는 건지 못 듣는 건지. 남편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저는 남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조용히 시계 초침 소리를 듣습니다. 똑딱똑딱.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괴종시계가 밤 11시를 알리는 둔탁한 종을 울립니다. 하나, 둘, 셋. 종소리가 모두 끝나고 나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몇 시간 동안 텅 비어있던 남편의 눈에 서서히 빛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흐릿했던 눈동자에 초점이 잡히고 굳어있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리고는 저를 바라보며 제가 지난 40년 동안 매일같이 들어왔던 그 다정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서윤아, 오늘도 기다렸어. 네, 바로 이 순간입니다. 제 남편 김진우가 평생을 문학교수로 살아온 그 총명하고 따뜻했던 남자가 온전히 제게 돌아오는 시간. 하지만 이 마법은 단 30분뿐입니다. 밤 11시부터 11시 30분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 남편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저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봄날의 캠퍼스 이야기, 아들 태준이가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 딸 수아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 같은 것들을요.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당신 손이 왜 이렇게 찼어?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라며 제 손등에 입을 맞추기도 합니다. 저는 그 30분이 너무나 소중해서 1분 1초도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아서 숨죽여 남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시를 읊어주기도 하고 새로 나온 책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저는 잠시 남편이 아프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립니다. 마치 행복했던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에 빠지죠. 하지만 시간은 무섭도록 정확합니다. 11시 30분이 가까워지면 남편의 눈빛은 다시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하고 말수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남편은 항상 제 손을 꽉 잡으며 힘겹게 말합니다. 서윤아, 약속 잊지 않았지? 애들한테는 비밀이야. 그러면 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요, 여보. 걱정 말아요.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11시 30분이 지나면 남편은 다시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노인이 되어버립니다. 방금 전까지 저와 사랑을 속삭이던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죠. 저는 남편을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히고 텅 빈 찻잔을 들고 방을 나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웁니다. 매일 밤 저는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기분으로 살아갑니다. 남편이 초기 치매 진단을 받은 것은 2년 전이었습니다. 평생을 명예와 자부심으로 살아온 남편은 자신의 병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특히
자식들에게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았죠. 서유나 나 아이들에게만큼은 똑똑하고 위험 있는 아버지로 기억되고 싶어 내가 점점 망가져가는 모습을 차마 보여줄 수가 없어. 제발 나를 지켜줘.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남편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비밀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성공한 변호사 아들, 부잣집으로 시집간 딸. 아이들은 너무 바빠서 한 달에 한두 번 겨우 얼굴을 비출 뿐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남편이 최대한 정상적으로 보이도록 온 힘을 다해 연기합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그저 나이가 들어 조금 무뚝뚝해지고 기억력이 깜빡깜빡한다고만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가 요즘 너무 고집이 세지셨어요. 원래 연세 드시면 다 그래. 아들의 무심한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비밀을 얼마나 더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비밀의 끝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자식들의 차가운 뺨과 정신병원이라는 것을 그때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남편의 병을 알게 된 자식들이 어떻게 돌변하기 시작했는지 그 끔찍했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을 통해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 사람, 제 남편 김진우는 참으로 따뜻하고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40년 전 대학 캠퍼스에서 처음 만났을 때를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던 봄날, 도서관 계단에 앉아 두꺼운 문학 서적을 읽던 그의 옆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죠. 그는 제게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읊어주며 수줍게 마음을 고백했고 저는 평생 이 사람과 함께라면 세상의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신혼살림으로 시작했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경으로 가득 찬 나날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밤늦도록 연구실 불을 밝혔고 저는 작은 뜨개질 가게를 하며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남편이 마침내 교수로 임용되던 날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생 끝에 찾아온 행복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때 저희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에게 자상하고 지혜로운 아버지였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 손을 잡고 고궁을 산책하며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잠들기 전에는 항상 머리맡에서 책을 읽어주곤 했죠. 남편의 서재는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보물창고였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지식의 바다를 항해하는 법을 배웠고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존경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아이들은 장성했고 남편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세계 일주를 떠날 계획을 세우며 노후를 꿈꿨습니다. 남편은 제게 말했죠. 서유나 이제는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자. 당신한테 평생 빚진 거 지금부터 천천히 갚을게. 저는 그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신은 저희에게 더 이상의 행복을 허락하지 않으셨나 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였습니다. 남편이 자꾸 약속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 없던 그가 친구와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서재에서 태연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박 교수님 만나기로 했잖아요. 제 말에 남편은 내가 그랬나 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 건망증이 심해졌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익숙한 길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아들 태준이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한참을 머뭇거리는 것을 보고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저는 남편을 설득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종합검진을 받는 내내 남편은 나는 괜찮아.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라며 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던 거죠. 며칠 후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차가운 표정으로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입니다. 이 그 한마디가 제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지워버렸습니다. 귀가 멍멍해지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의사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알츠하이머라는 단어만이 제 머릿속을 망치처럼 내리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창밖만 바라보았고 저는 차마 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지성과 이성으로 살아온 그가 자신의 기억과 정신을 서서히 잃어간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날 밤 남편은 서재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저는 안방 침대에 홀로 누워 남편의 흐느낌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한 남자의 자존심이 한 가장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퉁퉁 부은 눈으로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아, 나 아이들에게만큼은 똑똑하고 위험 있는 아버지로 기억되고 싶어. 내가 점점 망가져가는 모습을 차마 보여줄 수가 없어. 제발 나를 지켜줘. 남편의 눈물 섞인 애원은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약속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겠노라고. 우리의 고통을 오직 우리 둘만의 비밀로 간직하겠노라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약속이 훗날 제 목을 조여오는 족쇄가 될 줄은. 그리고 그 약속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나쁜 엄마로 낙인 찍히게 될 줄은 말입니다. 남편의 병을 숨기기로 한 약속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긴장감 속에서 저는 매일 수십 번씩 거짓말을 하고 상황을 꾸며내야 했습니다. 초기 증상은 교묘하게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평생 아끼던 만년필을 냉장고에 넣어두고는 온 집안을 뒤지며 찾곤 했습니다. 제가 여보 여기 있네요. 어제 서류 정리하다가 무심코 넣어두셨나 봐요 라고 둘러대면 남편은 내가 그랬나 라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아빠가 요즘 정신이 없으시네 라며 가볍게 웃어넘겼습니다. 제 가슴은 타들어갔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대화였습니다. 남편은 대화의 맥락을 놓치기 일쑤였고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대화 중간에 갑자기 침묵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특히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저는 남편의 입만 쳐다보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대화를 이끌어야 했습니다. 아들 태준이가 회사 이야기를 꺼내면 저는 재빨리 화제를 돌려 남편이 잘 아는 옛날 이야기로 넘어가곤 했습니다. 태준아, 내 아버지 젊었을 때 등산 가서 곧 만날 뻔한 이야기 들었니?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남편은 신이 나서 옛 기억을 풀어놓았고 아이들은 또 그 얘기라며 웃으면서도 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그저 나이가 들어 옛날 이야기를 좋아하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제 과거의 기억들 뿐이라는 것을. 딸 수아는 특히 더 눈치가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요즘 너무 고집이 세지셨어요. 제가 새로 산 옷 보고는 이게 무슨 옷이냐고 타박하시잖아요. 수아의 투정에 저는 내 아버지가 워낙 보수적이잖니. 이해해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새로운 것을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유행을 뇌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인데
딸의 눈에는 그저 시대에 뒤떨어진 노인의 고집으로만 보였던 거죠. 균열이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은 남편의 68번째 생신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를 정성껏 준비했죠. 남편의 컨디션이 좋기를, 제발 오늘 하루만이라도 무사히 넘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남편은 손주가 그린 그림을 보고 환하게 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 아들 태준이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아버지, 지난주에 제가 부탁드린 서류 검토는 좀 해보셨어요? 그 순간 식탁의 모든 소음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일주일 전 아들이 맡긴 법률 서류를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남편의 서재 책상 위에 올려두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남편의 기억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서류?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태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분명히 급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까지 꼭 필요하다고. 아, 내가 깜빡했구나. 요즘 정신이 없어서.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그의 어깨가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상황을 수습하려 나섰습니다. 태준아, 엄마가 미안하다. 내 아버지가 요즘 다른 일 때문에 신경 쓸 게 많으셔서 엄마가 챙겼어야 했는데 깜빡했네. 하지만 태준이는 이미 화가 나 있었습니다. 엄마는 왜 자꾸 아빠 편만 드세요? 아빠가 잘못하신 거잖아요. 요즘 너무 안일해지셨어요. 아들의 날카로운 말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안일하다니. 당신 아버지가 지금 어떤 고통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지 안다면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날 이후 아이들은 아버지를 책임감 없는 사람, 그리고 저를, 남편의 잘못을 무조건 감싸고도는 아내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 비친 저희 부부의 모습은 진실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자신들의 잣대로 저희를 재단하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절벽 끝에 홀로 서서 밀려오는 파도 같은 오해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폭풍이 저희 가족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생신날의 소동 이후 저는 더욱 필사적으로 남편을 감쌌습니다. 남편의 실수가 아이들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저는 남편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외출할 때면 항상 동행했고 남편의 모든 약속과 일정을 제가 관리했습니다. 제 수첩에는 남편이 만나야 할 사람, 해야 할 일, 복용해야 할 약까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 삶은 온전히 남편을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세는 저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서히 남편을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이제 남편은 혼자서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익숙한 길을 잃고 벤치에 멍하니 앉아있는 남편을 발견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가가 여보, 여기서 저 기다리셨어요. 같이 들어가요. 라며 남편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내가 그랬나? 라며 어린아이처럼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은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딸 수아의 시어머니, 즉 사부인의 생신이었습니다. 수아는 몇 주 전부터 엄마 아빠 꼭 같이 오셔야 해요. 우리 시어머니 생신 파티 호텔에서 크게 하거든요. 아빠가 안 오시면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라며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상태 때문에 참석하고 싶지 않았지만 딸의 체면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가장 좋은 양복을 입히고 몇 번이고 오늘 가야 할 곳과 만나야 할 사람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불안한 눈빛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화려하고 시끄러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낯선 얼굴들, 큰 음악 소리.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런 환경은 남편에게 너무나 큰 자극이라는 것을. 저는 남편의 팔짱을 꼭 끼고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수아가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이리 와서 우리 시누이한테 인사 좀 드려요. 제가 잠시 망설이는 사이 사부인께서 다가와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돈어른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전히 정정하시네요. 남편은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눈앞에 화려한 부인이 누구인지 여기가 어딘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신데 제게 아는 척을 하십니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연 회장의 모든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사부인의 얼굴이 굳어졌고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달려가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어머 사부인 죄송해요. 저희 남편이 농담을 좀 심하게 하시네요. 여보 사부인이시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아이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다들 누구시오? 왜 나를 여기에 가둬두는 거요? 서윤아 우리 빨리 여기서 나가자.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연 회장을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사람들의 경악 어린 시선딸 수아의 창백하게 질린 얼굴, 아들 태준이의 굳어진 표정,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끌고 간신히 연 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호텔 복도에 주저앉은 남편은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아 나 무서워. 여기가 어디야. 집에 가고 싶어. 저는 우는 남편을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 순간 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절망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잠시 후 태준이가 굳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버지 왜 저러세요? 저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태준이는 제 침묵을 다른 의미로 해석한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걱정에서 의심으로 그리고 차가운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엄마가 아버지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도대체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들의 그 말은 제 심장에 칼을 꽂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제가 남편의 병을 키우고 의도적으로 남편을 고립시키고 있다고 오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이후 제 아들은 더 이상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남편을 해치는 가해자로 자신들의 아버지를 빼앗아간 적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의 오해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의심과도 싸워야만 했습니다. 호텔에서의 끔찍한 사건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제가 아버지를 조종하고 세상과 단절시키려는 이상한 엄마로 비치는 듯 했습니다. 특히 변호사인 아들 태준이는 저를 취조하듯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최근에 병원 가신 적 있으세요? 정확한 진단명이 뭐예요?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고 저는 남편과의 약속 때문에 그냥 노인성 우울증이래. 사람이 많은 곳을 힘들어하셔 라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대답이 태준이의 의심을 더욱 키웠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병세가 깊어지는 것을 보며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수소문 끝에 스위스의 한 요양병원에서 알츠하이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적인 줄기세포 치료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성공 확률은 높지 않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리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길이 막막했습니다. 남편의 연금과 제 작은 가게 수입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고민 끝에 저는 남편과 결혼하기 전 친정 부모님이 물려주신 작은 땅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보잘것없는 땅이었지만 그것이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조용히 땅을 처분하고 제 이름으로 된 적금 통장도 해지했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돈을 스위스 병원과 연락하며 치료 절차를 밟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아이들 몰래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해봤자 엄마 그건 사기예요 라며 반대할 것이 뻔했고 무엇보다 남편의 병을 알려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는 모습을 태준이의 동료 변호사가 우연히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 동료는 자네 어머님께서 어떤 남자와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걸 봤네 라고 태준이에게 전했고 이 한마디는 걷잡을 수 없는 오해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태준이는 그 길로 은행으로 달려가 저희 부부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땅을 판 돈과 적금을 해지한 돈 수억 원에 달하는 현금이 제 개인 계좌로 들어왔다가 며칠 뒤 전부 해외로 송금된 사실을요. 태준이의 눈에 그 거래 내역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것은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재산을 빼돌려 해외로 보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 주말 태준이와 수아가 굳은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거실 테이블 위에 은행 거래 내역서를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태준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돈 다 어디로 보낸 거예요? 아버지 아시나요? 수아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설명하자면 길어. 제가 말을 더듬자 태준이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엄마가 아버지 재산을 몰래 빼돌리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저는 소리쳤지만 아이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돈은 뭔데요? 왜 우리 몰래 땅을 팔고 돈을 해외로 보낸 건데요? 설마 엄마밖에 다른 사람 있으세요? 수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새 살림을 차리기 위해 돈을 빼돌리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저는 온몸을 떨며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에는 경멸과 불신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이들에게 더 이상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돈을 노리는 파렴치한 사기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엄마밖에 다른 사람 있으세요? 딸아이의 그 한마디는 제 남은 삶의 모든 의미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헌신해 온 세월이 그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싸늘한 시선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남편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것이고, 침묵하면 아이들의 오해를 인정하는 셈이었습니다. 저는 진퇴양난의 절벽 끝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야, 절대로 그런 거 아니야. 제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자신들이 만든 시나리오에 모든 것을 꿰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돈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을 왜 엄마 마음대로 처분해서 해외로 보내요? 태준이는 마치 법정에서 피고인을 신문하는 검사처럼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한때 어머니를 향했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이성과 날카로운 경계심만이 번뜩였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남편이 나왔습니다.
거실의 소란스러운 분위기에 잠이 깬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남편은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물으며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태준이가 남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어머니가 경기도 땅 파신 거 아세요?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태준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경기도 땅. 그의 기억 속에는 이미 그 땅의 존재가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그 혼란스러운 표정은 아이들에게는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셨다는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보세요. 아버지도 모르시잖아요. 엄마 혼자 저지른 일이라고요. 수아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어떻게 아버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아버지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저는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저 좀 보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남편은 아이들의 분노와 저의 절박함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혼란스러워할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아이들의 분노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태준이는 결심한 듯 차가운 목소리로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엄마,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아버지 재산 이제부터 제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인감과 통장 부동산 서류 전부 저에게 넘기세요.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저에게서 모든 권한을 빼앗고 저를 남편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위험인물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해. 이건 내 집이고 네 아버지 재산이야. 저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악을 쓰며 대항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더 이상 엄마한테 아버지를 맡겨둘 수 없어요. 고소일센데가 아게 얘기하다. 그때였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제 옆에 있던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혼란을 이기지 못한 남편이 정신을 잃고 만 것입니다. 여보, 정신 좀 차려요. 저는 쓰러진 남편을 부둥켜 안고 절규했습니다. 아이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당황한 얼굴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의식을 잃은 남편의 손을 잡고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그날 이후 저는 제 집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간병인을 고용해 24시간 남편 곁을 지키게 했고 제가 남편에게 접근하는 것을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남편의 모든 재산은 태준이의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남편의 아내에서 남편의 재산을 노리는 파렴치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밤 11시 남편이 잠시나마 제게 돌아오는 그 30분의 기적마저 빼앗겨 버렸습니다. 간병인은 제가 안방에 들어가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굳게 닫힌 안방 문 앞에서 남편이 저를 애타게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을 치며 울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쌓아 올린 오해의 성벽은 너무나도 높고 단단했습니다. 그 성벽에 갇힌 채 저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쳐놓은 감시의 벽 안에서 저는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제 집이었지만 더 이상 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아들 태준이가 고용한 간병인이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고 밤에는 굳게 닫힌 안방문이 저와 남편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간병인은 사모님 도련님께서 아버님을 절대 안정시키라고 하셨어요. 외부 자극을 주면 안 된다고요 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여기서 외부 자극이란 바로 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존재가 남편에게는 위험한 자극이 되어버린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매일 밤 11시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편이 잠시나마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와 제 손을 잡아주었을 시간. 저는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괴종시계가 11시를 알리는 소리를 들으며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여보, 지금쯤 나를 찾고 있겠죠. 서윤아 어디 있냐고. 애타게 부르고 있겠죠. 안방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 하나에도 귀를 기울였지만 들려오는 것은 간병인의 인기척과 TV 소리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낯선 사람 앞에서 혼란스러운 정신으로 얼마나 외롭고 무서울까요? 그 생각에 미치면 차라리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내 아버지는 아프단 말이다. 내가 아니라 너희들의 무지와 오해가 아버지를 죽이고 있는 거야.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눈물 젖은 얼굴이 나를 지켜줘. 라던 그의 애원이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약속과 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은 욕망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식욕을 잃었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해골처럼 앙상해져 갔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도 거박 캥기는 게 있으니 저러는 거야 라며 더욱 저를 의심했습니다. 절망이 극에 달했던 어느 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간병인이 잠든 틈을 타 열쇠 꾸러미에서 예비 열쇠를 찾아 조심스럽게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남편은 침대에 누워 희미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메마른 손이었습니다. 여보, 저 왔어요. 서윤이에요. 제가 속삭이자 남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오해, 저의 억울함, 남편을 향한 그리움.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의 손가락이 제 손바닥을 약하게 쥐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밤 11시가 아니었는데도 남편이 저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여보, 정신이 드세요. 저는 놀라움과 기쁨에 남편을 흔들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겨우 끄덕이며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협탁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급히 협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평생 아끼던 낡은 가죽 수첩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수첩과 펜을 달라는 듯 손짓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에 수첩과 펜을 쥐어주었습니다. 남편은 온 힘을 다해 마치 유언이라도 남기듯 떨리는 손으로 수첩에 무언가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글자 쓰지 못하고 펜을 떨어뜨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숨죽여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참의 사투 끝에 남편은 마침내 펜을 놓고 다시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이 남긴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알아보기 힘든 글씨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폭풍 속 등대, 왕을 위한 비밀.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그 암호 같은 문장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이며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벗어날 유일한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수첩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희미한 희망의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폭풍 속 등대, 왕을 위한 비밀. 남편이 남긴 그 문장은 며칠 동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잠꼬대가 아니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제게 전하려 했던 필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 수첩을 제 옷 가장 깊숙한 곳에 숨기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저를 감시했고 간병인은 한시도 제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지만 머릿속으로는 필사적으로 그 문장의 의미를 해독하려 애썼습니다. 폭풍 속 등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도 지금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 즉 폭풍 속에서 길을 비춰줄 등대 같은 단서를 찾으라는 뜻일 겁니다. 그렇다면 왕을 위한 비밀은 남편은 평소 자신을 왕에 비유하는 농담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겸손하고 소박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왕은 다른 무언가를 상징하는 것일까? 저는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이 서재만큼은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의 서재는 그저 낡은 책들로 가득 찬 가치 없는 공간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서재 문을 닫고 남편의 흔적이 가득한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책장에는 남편이 평생 읽고 연구했던 문학 서적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셰익스피어, 톨스토이, 해밍웨이. 남편은 특히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좋아했습니다. 혹시 왕이라는 단서가 그 작품들 속에 있을까? 저는 리어 왕, 햄릿, 맥베스를 차례로 꺼내 들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며 남편이 밑줄을 그어놓은 부분, 메모를 해둔 부분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을 뒤져도 비밀과 관련된 특별한 단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쳐서 책상 의자에 주저앉았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책상 한가운데에 놓인 남편이 직접 만든 붓통이었습니다. 남편은 취미로 서예를 하곤 했습니다. 붓통에는 남편이 아끼던 붓 몇 자루가 꽂혀 있었는데 그중 유독 낡고 다른 붓 한 자루가 눈에 띄었습니다. 붓대에는 남편의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붓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붓대가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이상한 느낌에 붓대 아랫부분을 돌려보자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붓대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게 접힌 희소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필체로 쓰인 짧은 시였습니다. 제목은 나의 등대에게였습니다. 어둠이 나의 기억을 삼키고 나는 망망대해의 길 잃은 배가 되었네. 모두가 나를 떠나고 폭풍이 몰아칠 때 오직 당신만이 꺼지지 않는 등대가 되어 나의 길을 비추네. 사람들은 모르지 나의 유일한 왕인 당신을 위해 내가 간직한 이 비밀의 무게를. 그들은 나의 침묵을 어리석음이라 부르지만 나는 알아 나의 침묵은 당신을 향한 마지막 사랑이라는 것을. 그러니 나의 등대여 부디 무너지지 마오. 이 폭풍이 지나고 언젠가 먼 훗날 사람들이 나의 진실을 알게 될 때 그들은 당신의 위대한 사랑 앞에 고개 숙이리라. 시를 읽는 동안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저를 위해 쓴 시였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고통 아이들의 오해, 그리고 제가 지키고 있는 약속의 무게까지. 남편은 저를 폭풍 속 등대라고 부르며 이 비밀은 왕인 나를 위한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침묵이 병으로 인해 말을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저를 향한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비록 말은 못하지만 온 마음을 다해 저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훗날 아이들의 오해를 풀어줄 결정적인 증거이자 남편이 제게 남긴 사랑의 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를 다시 조심스럽게 접어 붓대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겠다고. 이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나의 등대로서 꿋꿋이 버텨내겠다고. 남편의 진실을,
그리고 저의 사랑을 반드시 증명해 내겠다고 말입니다. 남편이 남긴 시는 제게 큰 용기를 주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암담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집안에 갇힌 죄수였고 아이들의 불씨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긴 증거를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섣불리 꺼냈다가는 아이들이 이것도 엄마가 꾸며낸 거죠 라며 찢어버릴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제게는 저를 믿어주고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제 며느리, 즉 태준이의 아내인 혜진이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말이 많지 않고 항상 시어머니인 저를 어려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혜진이는 태준이가 저를 몰아붙일 때도 그저 남편의 등 뒤에서 불안한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혜진이가 남편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그저 순종적인 아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혜진이를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혜진이가 혼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혜진이는 간병인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정중히 부탁한 뒤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또 무슨 안 좋은 소리를 하려는 건가 싶어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이는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버님께서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신가요? 그 질문에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이가 어떻게... 제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자 혜진이는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 돌보기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이 책을 읽고 있어요. 아버님의 증상이 이 책에 나온 초기 증상과 너무 비슷해서요. 길을 잃으시거나 사람을 못 알아보시거나 감정 기복이 심해지시는 것들. 혜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가져온 은행 거래 내역서도 봤어요. 송금된 곳이 스위스의 한 병원이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그곳이 알츠하이머 줄기세포 치료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어머니 그 돈, 아버님 치료비 때문에 준비하신 거 맞죠?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과의 약속, 지난 2년간의 고통, 그리고 아이들의 오해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혜진이는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머니, 혼자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희가 정말 큰 죄를 지었네요. 혜진이는 제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남편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평생 저희를 위해 헌신하셨는데 어떻게 어머니께서 아버님 재산을 탐내시겠어요. 그래서 혼자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이제야 알게 돼서. 그 순간 저는 혜진이를 며느리가 아닌 제 유일한 동지로 제 딸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혜진이에게 남편이 남긴 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혜진이는 시를 읽고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지키려고 하셨군요. 혜진이는 그날 이후 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혜진이는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싸우지 마세요. 제가 도울게요. 혜진이는 우선 남편인 태준이를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태준이의 불신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당신까지 엄마한테 속아 넘어간 거야. 엄마가 당신을 포섭한 거라고. 태준이는 아내의 말조차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이는 남편을 설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혜진이는 제게 작은 녹음기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증거가 필요해요. 남편과 제가 대화할 때 남편이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녹음해 주세요. 그리고 아버님의 30분 기적도요.
그건 세상 누구도 믿지 못할 이야기일 거예요. 영상으로 남겨야 해요. 혜진이의 제안은 위험했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저는 혜진이가 몰래 설치해준 소형 카메라 앞에서 남편과의 30분 기적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함께 아이들의 오해를 풀기 위한 마지막 방역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제게 어머니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도 차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집안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는 외부인이자 연약한 아버지를 방패 삼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파렴치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 혜진이가 제 편에 서주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아이들의 의심을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엄마가 혜진이까지 구슬린 거야. 순진한 애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이간질시키려는 거라고. 수아는 제게 악을 쓰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굳게 입을 다문 채 그 모든 모욕적인 언사들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제 침묵이 길어질수록 아이들의 오해는 확신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불던 어느 날, 아침 문틈으로 묵직한 서류 봉투 하나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법원에서 온 등기 우편물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는 순간 저는 그 안에 담긴 글자들이 제 삶을 관통하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성년후견 개시심판 청구서. 청구인의 이름에는 제 아들 김태준과 딸 김수아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들을 보는 순간 지난 40년간 아이들을 키우며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제가 낳고 제 가슴에 품어 길렀던 아이들이 이제 법의 칼날을 들어 제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청구 이유를 읽어 내려가는 제 눈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눈물로 흐려졌습니다. 배우자 박서윤은 현재 남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해외에 불분명한 계좌로 송금하는 등 피후견인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야 할 명백한 우려가 있다. 또한 피후견인을 외부와 단절시키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등 더 이상 피후견인의 신상을 보호할 능력과 의사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자녀인 청구인들이 피후견인의 유일한 법적 보호자로서 그의 신상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독화살이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남편을 지키기 위해 했던 모든 행동들이 아이들의 눈에는 남편을 해치기 위한 악의적인 행위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통곡했습니다. 이 집안의 진짜 폭풍은 바로 제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이들은 자신들의 변호사를 대동하고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마치 점령군처럼 거실 소파에 앉은 그들은 제게 마지막 통첩과도 같은 합의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더 이상 서로 얼굴 붉히며 법정까지 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에 조용히 서명하시면 저희도 엄마의 남은 인생을 최소한이나마 보장해 드릴게요. 태준이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어머니에 대한 존중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합의서의 내용은 실로 가혹했습니다. 저는 남편에 대한 모든 법적 권리와 친권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유일한 후견인으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에서 즉시 퇴거하고 아이들이 매달 지급하는 자선과도 같은 생활비 외에는 어떠한 재산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굴욕적인 약속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저의 지난 40년 결혼 생활과 어머니로서의 삶을 제 손으로 부정하고 빈손으로 이 집에서 쫓겨나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서명을 해야 하지?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서명하지 않으시면 법정에서 모든 것을 공개할 겁니다. 엄마가 저지른 모든 일들 아버지 몰래 땅을 팔고 돈을 빼돌린 증거, 그리고 아버지를 어떻게 고립시키고 정신적으로 학대했는지에 대한 모든 정황까지
엄마, 저는 변호사입니다. 이길 자신 있어요. 태준이는 냉정하게 저를 협박했습니다. 수아는 옆에서 엄마, 제발 저희 뜻을 따라주세요. 이게 다 아버지를 위한 길이에요. 저희도 엄마를 이렇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라며 거짓 눈물로 저를 압박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얼굴을, 그리고 그들 뒤에서 차가운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는 변호사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지켜야 할 약속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했던 저의 침묵이 오히려 남편을 이 무지하고 독선적인 아이들의 소나기에 넘겨주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편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와의 약속을 깨뜨리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뿐이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그와의 약속을 어겨야만 하는 잔인한 순간이 온다는 것을 저는 벼랑 끝에 서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들어가 그동안 혜진이와 함께 절치부심하며 모아온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남편의 병명이 선명하게 적힌 진단서, 혜진이가 남편 태준이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 그리고 매일 밤 11시 남편이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와 저와 사랑을 속삭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이 제게 남긴 그의 진심이 담긴 마지막 시가 숨겨져 있던 낡은 붓통까지. 저는 그것들을 아이들 앞 테이블 위에 하나씩 아주 천천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래, 법정에서 보자꾸나. 너희들이 말하는 진실과 내가 지키려 했던 진실 중에 무엇이 진짜인지, 너희들의 오만한 사랑과 나의 침묵하는 사랑 중에 무엇이 아버지를 위한 것이었는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법의 이름으로 한번 똑똑히 가려보자.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저를 짓눌렀던 모든 슬픔과 억울함을 넘어선 차가운 분노와 결연한 의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의 그 서늘한 눈빛을 마주한 아이들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과 아주 희미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요. 사랑이라는 명분 아래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입히곤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사랑의 위선을 걷어내고 진실을 위한 마지막 싸움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것이 제 남편과 제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정법원의 신문기일 법정안은 차갑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낡은 정장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았고 맞은편에는 말끔한 양복을 차려입은 아들 태준이와 딸 수아,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함과 어머니를 법정에 세웠다는 일말의 죄책감 대신 냉정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제 곁에는 며느리 혜진이가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먼저 태준이 측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유창하고 논리적인 언변으로 저를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병든 남편을 고립시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한 파렴치한 배우자로 몰아갔습니다. 그가 증거로 제출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해외 송금 내역서는 제 사정을 모르는 제3자가 보기에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호텔 연회장에서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며 제가 남편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고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이 이어질수록 법정의 분위기는 제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판사 역시 저를 의심과 동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거봐 우리가 옳았어라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제게 반론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남편의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것은 제 남편이 2년 전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의 공식적인 진단서입니다. 법정 안이 순간 술렁였습니다. 태준이와 수아의 얼굴이 살짝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남편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켜주고 싶어 이 사실을 아이들에게 숨겨야만 했던 저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에 대해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땅을 팔고 돈을 해외로 보낸 것은 남편의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르는 스위스의 줄기세포 치료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병원과 주고받은 이메일과 함께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저 증거들이 조작되었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는 지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준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제가 여전히 거짓말쟁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로써 그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판사의 허락을 얻어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것은 혜진이가 몰래 설치했던 카메라에 담긴 30분의 기적이었습니다. 영상은 밤 10시 50분의 안방 풍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던 남편, 그리고 그 곁을 묵묵히 지키는 저의 모습. 그리고 11시 괴종시계가 울리자 마법 같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눈에 서서히 총기가 돌아오고 저를 알아보며 서윤아라고 부르는 그 순간 법정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영상 속의 남편은 아이들이 기억하던 위험 있고 지적인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사랑을 고백했고 아이들이 자신을 오해하게 만들어 미안하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11시 30분이 되자 다시 서서히 빛을 잃어가는 눈동자와 함께 약속, 비밀이야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침묵의 세계로 돌아갔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법정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태준이 측 변호사조차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태준이와 수아는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본 채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쉴 새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보호하려 했던 아버지가 실제로는 매일 밤 이런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는 진실 앞에서 그들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듯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증거로 남편이 부통 속에 숨겨두었던 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천천히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나의 기억을 삼키고 나는 망망대해의 길 잃은 배가 되었네. 제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동안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 나의 유일한 왕인 당신을 위해 내가 간직한 이 비밀의 무게를. 시를 읽어 내려가는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니 나의 등대여 부디 무너지지 마오. 이 폭풍이 지나고 언젠가 먼 훗날 사람들이 나의 진실을 알게 될 때 그들은 당신의 위대한 사랑 앞에 고개 숙이리라. 마지막 구절을 끝으로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제 딸 수아가 엄마, 아빠라고 절규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냉철한 변호사, 제 아들. 태준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어리석음의 무게가 뒤늦게나마 그들의 심장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짓누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처절하고도 슬픈 울음소리였습니다. 법정은 아이들의 비통한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판사는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는지 무거운 표정으로 다음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겠다며 짧게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망치 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태준이와 수아는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희가 죽일 놈들이에요. 아이들은 마치 죄인처럼 바닥에 엎드려 제 다리를 붙잡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처절한 참회였습니다. 그들의 울음 속에는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과 아버지의 고통을 외면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어머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미안함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울고 있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저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아이들이었지만 미움이나 원망의 감정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뒤늦게나마 진실을 마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제 아이들이 안쓰럽고 가여울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아이들만의 잘못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우리 가족 모두의 비극이었을 테니까요. 저는 아이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거라.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자. 제 목소리는 오랜 울음으로 잠겨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에는 무겁고 고통스러운, 그러나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용서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법원에 제출했던 성년후견 신청을 즉시 취하했고 자신들이 고용했던 간병인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속죄라도 하듯 번갈아가며 회사를 쉬고 집으로 와 직접 아버지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텅 빈 눈동자를 마주하는 것은 그들에게 또 다른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낮 동안 아무런 반응 없이 창밖만 바라보는 아버지를 간호하며 아이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아버지의 고통을 외면해 왔는지, 아버지의 시간을 얼마나 많이 앗아갔는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괴로워했습니다. 태준이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밤을 새워 알츠하이머 관련 서적을 읽었고, 수아는 아버지가 좋아했던 옛날 음식을 만들어 식탁에 올렸지만 아버지는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매일 밤 11시에 찾아왔습니다. 이제 30분의 기적은 더 이상 저 혼자만의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가장 간절하고 애틋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10시 50분이 되면 우리는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아버지의 방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숨죽여 아버지가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11시 아버지가 마침내 저를 서윤아라고 부르며 정신을 차리면 아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눈물을 터뜨리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 태준이에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아빠, 수아예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용서하지 마세요, 아빠.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아이들의 눈물에 처음에는 당황하셨지만 이내 모든 상황을 이해하신 듯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의 손을 힘겹게 맞잡아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예전처럼 유창하게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떨리는 손길만으로도 괜찮다. 아들아, 딸아, 아빠는 괜찮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돌아가며 아버지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지를 고백했습니다. 태준이는 아버지의 낡은 시집을 가져와 아버지가 좋아했던 시를 낭독했고, 수아는 손주들의 영상 편지를 보여주며 아버지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했습니다. 그 30분이라는 찰나와도 같은 시간 동안 우리 가족은 지난 수십 년간 나누지 못했던 그 어떤 대화보다도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1시 30분 아버지가 다시 침묵의 세계로 돌아가시면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곁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에, 우리가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우리는 그 상처 위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고통스럽게, 그러나 희망적으로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진실과 마주한 이후 우리 가족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성공한 변호사, 부잣집 사모님의 모습으로 저와 아버지를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아들과 딸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태준이는 바쁜 재판 일정을 쪼개 매일 저녁 집으로 돌아왔고, 수아는 화려한 사교 모임 대신 아버지의 병실을 지키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놓쳐버린 아버지와의 시간을, 그리고 제게 저질렀던 과오를 갚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일 밤 11시 30분은 우리 가족에게 허락된 유일한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위해 온종일을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좋아했던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틀어놓고 남편이 즐겨 마시던 국화차를 정성껏 우려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면 우리는 경쟁이라도 하든 남편에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태준이는 자신이 맡았던 재판 이야기를 아버지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들려주었고, 수아는 새로 읽은 소설책의 줄거리를 실감나게 연기하며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말을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짓는 희미한 미소와 반짝이는 눈빛은 그가 우리와 함께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나 남편과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그 애틋한 풍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제 역할은 이제 그들을 지켜보고 그들의 시간을 온전히 보장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저에게 끊임없이 사죄했습니다. 엄마, 그때 저희가 왜 그랬을까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아이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너희들은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던 거야. 그 마음 엄마는 다 알아.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용서했습니다. 아니, 용서라는 말조차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했고, 각자의 방식으로 아파했던 그저 서툰 가족이었을 뿐이니까요. 스위스에서의 치료는 결국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병세는 서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병을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은 시간 동안 서로를 얼마나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벚꽃이 다시 흐드러지게 피던 어느 봄날, 남편은 가족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제 품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남편은 제 손을 힘겹게 들어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한 미소와 함께 입모양으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나의 등대. 저는 남편을 끌어안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당신 없이도 이 아이들과 함께 꿋꿋하게 당신이 사랑했던 이 세상의 빛을 꺼뜨리지 않고 살아가겠노라고. 남편의 장례식은 눈물바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사랑했던 많은 제자들이 찾아와 스승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고, 우리는 남편이 좋아했던 시를 낭독하고 그가 사랑했던 음악을 들으며 그를 추억했습니다. 그것은 슬픈 이별이 아니라 한 위대한 영혼을 떠나보내는 아름다운 축제였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저는 아이들에게 제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100억 원의 유산을 남편의 이름으로 된 문학재단을 설립하여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고. 남편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것들이 돈이 없어 꿈을 펼치지 못하는 젊은 문학도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아이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저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가장 영예롭게 그리고 영원히 기억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아이들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긴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가족의 아프고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서로를 오해하고 상처를 주는지, 그리고 진정한 이해와 용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만으로 상대를 쉽게 판단하고 단죄합니다. 특히 그것이 가장 가까운 가족일 때 그 오해의 칼날은 더욱 깊고 잔인하게 서로의 심장을 파고듭니다. 만약 지금 당신 곁에 있는 누군가가 평소와 다른 침묵 속에 잠겨 있다면 그를 섣불리 판단하고 다그치기 전에 부디 한 번만 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봐 주십시오. 그 무거운 침묵의 소리에 그 안에 담긴 말하지 못하는 고통의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어쩌면 그 사람은 당신의 따뜻한 이해와 사랑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거친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은 외로운 배일지도 모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한 번 더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남편과 저의 아팠던 시간들은 충분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한 가족의 이야기는 그저 하나의 사연을 넘어 우리 삶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사랑과 오해, 그리고 소통의 부재가 빚어내는 비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그리고 어떤 교훈을 남겼는지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깝다는 이유로, 가장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서로에게 얼마나 쉽게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 속 자녀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보호해야 한다는 선한 의도를 가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안개에 갇혀 진실을 보지 못하는 맹목적인 사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침묵을 기만으로, 어머니의 희생을 탐욕으로 오해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칼날이 결국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심장을 겨누는 비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과연 얼마나 다를까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로 얼마나 많은 판단에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까?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깊이 헤아리기 전에 나의 기준으로, 나의 생각으로 상대를 재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진정 상대를 향하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침묵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박소윤 씨의 침묵은 남편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한 위대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귀한 침묵은 안타깝게도 오해의 벽을 더욱 높고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것이라 믿습니다. 내 진심을, 내 사랑을, 내 고통을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면 당연히 이해해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 진심은 때로 가장 깊은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만약 어머니가 조금 더 일찍, 조금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려 노력했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남편과의 약속을 어겨야 하는 죄책감과 싸워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딛고 진실을 마주했다면 가족 모두가 그토록 깊은 상처를 입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실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침묵이 금이 아니라 때로는 관계를 단절시키는 차가운 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적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바로 폭풍 속 등대와 같아졌던 부부의 사랑입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위한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고, 아내는 그를 나의 유일한 왕이라 칭하며 그의 존엄성을 지키려 했습니다. 매일 밤 단 30분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 속에서 피어났던 그들의 사랑은 세상 그 어떤 사랑보다도 절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화려한 고백이나 값비싼 선물이 아니라
상대가 가장 어둡고 초라한 순간에 그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등대가 되어주는 것임을 이들 부부는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위대한 사랑은 자녀들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을 참회와 용서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깊은 오해와 갈등이라도 진실한 사랑 앞에서는 결국 눈 녹듯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는 언제나 모든 것을 바로잡고 용서하고 다시 사랑할 용기가 남아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눈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봐 주십시오. 그 침묵 속에 담긴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어쩌면 당신이 그 사람의 유일한 등대일지도 모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콘텐츠에 소개된 사연은 실제 사연에서 영감을 얻어 재구성된 창작물이며 교육적 가치와 삶의 성찰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등장인물 이름, 특정 사건 및 배경 등은 모두 허구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점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우연의 일치임을 밝힙니다. 저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작가로서 개인적인 소회를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쓰는 내내 저 또한 가슴이 먹먹하고 아팠습니다. 특히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오해와 폭력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그리면서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박소윤 씨의 침묵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형태의 사랑 표현이었습니다. 반면 자녀들의 행동을 단순히 나쁘다고만 할 수 있을까요? 그들 역시 서툰 방식으로나마 아버지를 사랑했고 보호하려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 누구도 악인으로 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랑의 방식이 어긋났을 때, 소통이 부재했을 때 우리 모두가 어떻게 괴물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통의 중요성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솔직하게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고 상대의 아픔을 들여다보려 노력하고 있을까요? 가족이란 어쩌면 당연하게 서로를 아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를 알려하고 이해하려 노력해야 하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가족에게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에 따뜻한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